예, 이번에는 GSBM 나비다 제18회 3부 나비 인바이러먼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나비 인바이러먼트의 정통 이학 석사. 네. 네, 한종호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항생제를 주제로 선택했는데 네.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제가 감염이 되거든요. 뭐가 감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연조직 감염이라고 예. 제가 최근에 환경이 좀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무슨 공장이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또 피곤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저는 처음에 그냥 볼거리인 줄 알았는데 네. 편도선 무슨 볼거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처음엔 그냥 뭐 생약 성분 이런 걸로 먹고 네. 낫겠지. 지금 감염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그건 아니야. 가까이 가세요. 처음에는 진짜 전염성인 줄 알고 네. 뭐 회사 안 가려고 그러고 네.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이비인후과를 한번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편도선이 별로 안 부셨네요. 항생제 처방도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좀 이따가 화성에 가서 시골 의사분한테 갔더니 시골 의사가 박경철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편도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세균 감염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확실히 확 낫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멈추고 이러니까 좀 지연되는 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네. 일단 먼저 묻고 싶은 게 항생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2010년 9월 27일 연합뉴스 보도. 대부분의 항생물질에 내성이 있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상당수의 치료제가 듣지 않는 슈퍼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연합뉴스 보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신규 환자만 3만 9천 명, 2,300여 명이 매년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연구원장 김희진. 다제내성 결핵인 경우에는 2차 항결핵제로 치료를 해야 되고 2차 항결핵제는 이제 부작용도 심하고 치료 효율도 떨어집니다. 만약에 2차 항결핵제로도 치료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제내성 결핵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생제를 쓰면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나요? 네. 있으신 분들? 네. 들어보셨죠? 그리고 항생제를 쓰면 누적되는 걸로 다 역치유심을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이 정도? 그게 이제 뭐 모든 약은 뭐 역가가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농도가 세포 안에서 유지가 돼야 이 발효가 그러니까 그 약효가 나타나는 네. 거죠. 네. 근데 내성이 이제 생기는 게 얘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걔네들도 페이스북 같은 어떤 뉴스 센터가 있어요. 아까 네. 모두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름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플라스미즌? 예,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라스미드. 이런 링 구조로 유전자 덩어리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서로. 네. 근데 이제 사람처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걔네들도 유전자를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세대도 아닌데 네. 다른 친구들이랑 바꿔요. 네. 그래서 이거 좋은데 득템했는데 막 이렇게 되면서 내가 항생제가 얼마나 먹어도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라는 어떤 강력한 미생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득템한 거죠. 그게 암이 되는 거죠. 만렙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게 게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쁜 게. 암이 수도 되는 있어요? 건 아니고 암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생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생제 내성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뭐 준비 자료에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예요. 사용량이. 벨기에하고 같이. 뭔지 몰랐는데 1등 했다. 네.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그러니까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겠죠. 나쁜 사람이 뭐 특출나게 많은 건 아닐 테고 비슷하게 많을 텐데 이제
항생제 처방률이라고 하죠. 그거를 너무 쉽게 그냥 항생제 처방하는 거죠. 감기 걸려도 항생제, 뭐 좀 아파도 항생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80% 가까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항생제는 기본으로 왜 감기약에 수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줘서 웬만한 작은 질환에도 항생제를 주었던 거죠. 근데 항생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컵으로 설명을 하면 걔네들이 껍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거보다 좀 얇고 물렁물렁한 껍질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이런 컵처럼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딱딱한 껍질을 가진 친구들만 죽이는 거예요. 물렁한 껍질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죽이는데 이걸 깨뜨려서 또는 이 안에 침투해서 이 안에 DNA를 바꿔서 얘를 죽여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도 굉장히 경제학의 관념처럼 치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름대로 적군도 많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많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종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질 같은 경우가 있죠. 이질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아시나요? 설사. 네. 그게 팔이 다리가 몇 개죠? 팔이 날아다니는 팔이 6개. 거기에 하나씩 있고 뭐 조금 더 묻었다 치고 한 10마리만 있으면 바로 이질에 걸려요. 그러니까 파리 한 마리가 빵에 이렇게 앉았다가 날아갔잖아요.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이질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떨어진 것도 먹고 막 자기는 또 애들한테 막 주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생제는 그런 거예요. 저희 말고 다른 친구들 죽이겠다. 왜냐면 내 세포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암은 다른 거예요. 암은 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만든 세포인데 여기서 2개로 변한 건데 한 친구가 난 이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나름대로의 조직체를 만들겠어 하면서 핏줄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먹으면 우리 친구도 좋고 얘도 좋고.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근데 얘들이 더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먼저 죽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머리 정도 빠지고 그냥 살아있는 거. 그런 거고 항생제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죽이겠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항생제를 너무 쉽게 처방해줘서 병을 키운 거죠.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928년에 이렇게 뭐 실험을 하다가 그래서 그때는 뭐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페트리디시라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막 깔아놨었나 봐요. 여름인데 거기 곰팡이가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포도상 균이라고 하는 균을 이렇게 죽인 자국이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 친구 그걸 보고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 그때 화병이 이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순수하게. 아니요. 이게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새로운 발견인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비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후에 제약사들의 이렇게 행위를 보면 2011년 4월 7일 YTN 보도. 실제로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8천억에서 1조 가까운 개발비가 들어가고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된 새로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발현하는 기간은 불과 1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다 보니 제약사들도 항생제 개발을 꺼리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들어도 약의 수명이 너무 짧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제약사들은 좋은 거니까. 그렇죠. 물론 좋진 않겠죠. 네. 자기 가족이 아프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제약회사.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다만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다. 좀 적당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죽지 않을 만큼의 병을 걸렸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관점으로 복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돈이 되고. 네, 돈이 되겠다. 이거 진짜 기능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 항생제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파스테르라는 사람 우유만 만든 게 아니고요. 우유 안 만들었어.
무슨 뭐 이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균학을 만든 어떤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때 손 씻고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플레밍 원장이 그걸 발견한 거죠. 네.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실패한 실험인데 갑자기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페니실린이에요. 그게 페니실린인데 그 모획이 이제 그 중간에 핵심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벡타랍탐이라는 구조인데 그걸 가진 그 항생제 부류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그렇게 돈이 된다 대박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년 동안 빛을 못 봤어요. 책도 안 나왔어요. 28년에는 48년 책이 나왔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파스테르가 뭐 해놓은 게 많고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냥 근데 처음에 만든 페니실린은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다른 친구들 죽여서 걔네 에너지를 뽑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가 발견하고 곰팡이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추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쓴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 그렇게 맨날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만들자. 얘가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거기다가 뭐 이것도 한번 붙여볼까 저것도 한번 붙여볼까 해서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뭐 자연계 안에서는 합성된 거 빼고 그냥 자연계에 나온 건 5,000종 넘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골라서 한 400개 정도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합성한 것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약까지도 만들었어요. 모든 세균을 다 죽일 수 있는. 벤코마이신이라는 약이 한국말로 반코마이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뉴스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은 슈퍼 박테리아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네.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돼서 쇼크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은 건데 예. 물론 외과적인 수술로 오염돼서 그게 걸렸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항생제 처방을 뭐 많이 했다든가 아무래도 감기도 더 걸리고 뭐 세균에 노출돼도 약하고 그러겠죠. 면역력이 약하겠죠. 네. 이렇게 백반증 겉에를 다 이렇게 벗겨냈으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일반인들한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사용량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고 사람들은 감기에도 항생제를 먹고 있다는 거고. 2011년 4월 7일 YTN 보도.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 인도의 항생제 처방률은 80%를 넘고 중국도 입원 환자 80%에게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우리나라도 감기 환자 절반 이상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내성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항생제를 많이 쓰니까 이 친구도 이제 회복을 많이 활성화시킨 거죠. 플라스미드가 많이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더 강한 항생제가 계속 나오겠네요. 내성이 생기니까. 강한제를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일일이 모든 세균을 합성한 거를 일일이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근데 걔네는 세계 중에 그거를 다시 임상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 10년이 걸려요. 저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20분 만에 다음 세대 40분 만에 할아버지 보는데 우리는 한 세대가 30년이고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가까이 걸리면 3개 만들면 한 세대가 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20분 만이잖아. 바이러스는 더 심해요. 5분 만에. 그러면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감기약은 없어요. 세상에 감기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변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더 빨라요. 플라스미보다 훨씬 강한 그 기작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약을 복용할 이유가 없네요. 의미가 없는 감기약이 아니고요. 네. 그냥 면역. 하다고 먹잖아요. 면역 그런 이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잡혀 들어가요. 편집하겠습니다. 하모 회사가 이렇게 이미 얘기했죠. 아무튼 이건 편집하면 되고요. 항생제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의 탓만 할 것도 아닌 게 이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단순히 손 씻는 것부터. 특히 이제 뭐 문병을 한번 가면 거기는 이제 완전 온상이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만지고 입안에 한번 손가락을 넣으면 이제 다시 그쪽으로 그 병원으로 다시 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메치실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거기에 내성균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80% 정도가 다 내성균이에요. 미국에도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메치실린을 먹어도 균이 안 죽어요. 50%, 80%가 뭐냐면 100마리 중에 66마리, 50마리가 살아요. 약을 처방을 했는데도 먹은 게 아니라 패트리 디시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네, 이미 페이스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약을 분해를 시켜요, 직접. 자기가 단백질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 먹어요. 너 잘하나? 그냥. 그리고 조금 또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함으로 치면. 그 친구들은 뱉어내요,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계속 살아있는 거겠죠. 역가가 떨어져서 아까 역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환경 시간에 왜 항생제 얘기를 왜 하냐. 중요한 게 이게 환경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뭐 이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존재는 해요. 뭐 많이 존재했던 1위는 엑스레이 조영제라고 그러니까 MRI나 CT나 찍을 때 이렇게 무슨 약을 맞으면 몸에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면 그걸 위주로 이제 찍혀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다 딱 알 수 있는 그게 조영제인데 그게 그 약이 있는데 그게 이오프로마이트예요. 그게 1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1ppm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도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없어요. 그냥 뿌려놓고 물에 타서 마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희한하게 카페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많이 좋아하셔서 그런가 카페인이 많이 있고 물론 약에도 카페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뭐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뭐 저번에 물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많이 검출해요. 불법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주로 생활에서 만지고 하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적으로도 그 내성을 가진 페이스북 신호 뉴스들이 생태계 쪽에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항상 내성 유전자를 보유하게 된 득템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연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생물들도 굉장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20분마다. 그래서 계속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이제 여기 뭐 잠깐 적어왔는데 폴 마리노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ICU북이라는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하지 말던지 항생제를 아예 아니면 적게 사용하든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용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얘기죠. 근데 되게 웃겨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까지도 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요즘에 나오는 게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영어로 파지, 박테리오페이지죠. 근데 박테리오파지가 항생제가 우리 말고 미생물을 공격하듯이 박테리오파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를 공격합니다. 걔네를 주로 죽여서 먹고 살아요. 많이. 이렇게 죽여서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손을 많이 불려서 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사는 거죠. 바이러스 중엔 터뜨리고 나오는 것도 있고 숙주를 살려두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파지는 걔네만 공격해요. 근데 이 약은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생명체가 아니고. 근데 박테리오 파지는 반생명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손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숙주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이나 효소를 좀 빌리죠. 대출을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처럼. 물론 비유가 안 좋아요. 물론 비유가 안 좋은데 거기서 이게 나와. 빠른 이해를 위해서 그 효소를 대출을 해요. 걔네들의 교환 가치는 효소죠. 그래서 받아서 자기 자손을 빨리 만들고 빠져요. 또는 숙주를 죽일 때도 있어요. 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 사람도 숙주의 세포를 다 터뜨리죠. 그래서 피가 다 나서 죽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박테리아 바지를 쓰려고 보니까 이걸 처음에 개발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소비에트 유니언 쪽. 그러니까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 쪽이다 보니 그게 이제 냉전 체제 이전부터 이제 6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처방을 만약에 제대로 할 경우에는 80-90% 정도로 확실하게 나아요. 엄청나게. 그거는 이것처럼 내성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뭐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총알이 이쪽으로 와서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려고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플레이맨이라는 사람은 영국 쪽에 사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유 세계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선택을 이쪽을 아예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항생제를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간단한 무슨 한국 갤럽 조사 연구원에서 한 거는 30-40%가 백신도 항생제처럼 뭐 내성이 생긴다. 그래서 가축의 백신 얼마 전에 구제역이 2010년에 나온 그때의 기사예요. 그래서 가축 백신 처방한 거를 먹으면 우리도 내성 생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백신을 뭐 항생제로 뭐 혼용하지 말라고. 이건 안전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축의 또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처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하는 건데 동물한테도 마찬가지로 구제역이 걸렸는데 뭐 입하고 발굽에 뭐가 염증이 생겨서 터지고 막 이러는데 항생제를 당연히 처방을 하겠죠. 근데 제가 제 추측이 아니라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종합관리대책에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자료들이 최근에 나온 걸 보면 2010년도에 특히 갑자기 대장균 내성, 그러니까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장균 내성이 77%, 71%까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2010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백신하고 항생제하고 같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국가기관에서는 백신 쓴 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상을 정확하게 알려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축산농가 어쩌고 이런 것들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구제역이 났을 당시에도 바로 항생제가 아니라 백신 처방을 못하고, 왜냐하면 축산농가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이 줄어드는 거는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처분을 먼저 한 거죠. 왜냐하면 백신 처방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저긴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쟤네 고기는 좀 수입을 자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나비 인바이러먼트 할 때마다 실제 사실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나 관련 이해관계자에서는 항상 그거를 교란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생물보다 못한 거죠. 미생물은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득템하게 해주는데 우리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요. 페이크가 예. 스스로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잘못된 생물인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계면활성제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 얘기도 했었고요. 시베리아에서 발생했는데 최근에 여성 난소암 환자들이 또는 기타 암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그때 10대였던 지금은 아줌마인 분들이 아주머니 분들이 아주머니 없어졌어요. 여사님 분들이 정정합니다. 여사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암 발생이 높아졌다. 그게 방사능 때문이다. 방사능이 우스운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수도 하수도 문제도 얘기했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항생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한번 쫙. 일단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계속 온고잉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페이스북을 쓰지만 그 친구들도 페이스북 플러스 미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 나타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어요. 환경 문제다 보니 축산 농가 쪽에서 지금 최근에 수의사 처방제라는 걸 도입하려고 해요.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우리가 의약 분업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고 항생제 처방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농산 축산 쪽에서는 그냥 내가 사서 내가 찔러 또는 살을 풀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2011년 7월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요. 그냥 막 때려 부어서 왜냐면 일일이 다 주사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살을 그냥 풀어서 그냥 주는 거죠. 근데 그게 금지가 됐어요. 작년 7월부터. 물론 다른 나라는 이미 다 금지였죠. 근데 우리가 좀 늦게 됐어. 왜냐면 우리가 1위니까. 안 했어요. 1위지. 1,400톤을 매년 쓰고 있어요. 1,400톤. 가축, 동물용 1,400톤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수의사한테 받아야 돼요? 처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도입은 안 됐지만. 도입은 안 됐어요. 수의사인데 처방을 받아서 뭐 사료에 이렇게 조금 아니면 또 물에 해서 또는 찌른다든지 이렇게 주사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마저도 의약분업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동물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물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대유행하는 게 펀데믹이라고 하는데 감기 독감 대유행 무슨 구제역 대유행 이런 것들을 너무 차단을 하고 정부 자체의 권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항생제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정부는 차단됐는데 병원만 가면은 항생제를 줘. 그러니까 계속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가 그 내성류를 키워놨고 축산 농가에서는 뭐 대처를 하고 있고 감소 추세로가 하지만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웬만한 약으로는 이제 듣지도 않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접촉을 피하고 손을 씻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뭐 박테리아 파지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변종이 많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그 일일이 또 뭐 칵테일로 여러 가지 섞든가 뭐 일일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또 시간이 또 걸리겠죠.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접촉밖에 없는데 잔을 돌려서 마시지 마시고 좀 깨끗이 씻으시고 집안에 청소하는 거를 이제 여자분들 머리카락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드리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제 방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뭐 연조직 감염에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소하고 손 씻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진짜 보면. 무서운 게 제가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가잖아요 당연히. 근데 가면 많은 어른들과 청년들 봤는데 볼일을 보고 그냥 안 씻습니다. 그래서 남자 손을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물론 저는 씻어요. 저는 씻는데 근데 우리는 씻어요. 우리는 씻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을 30초를 100분을 씻어도 나갈 때 화장실 문을 닫는 거. 바로 끝난다는 거. 저는 오늘 발로 합니다. 이거 진짜 압수하기가 되게 곤란하죠, 사실은.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은 뽀뽀라면 어떻게 돼요? 성의학자들은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렇죠. 물론 이제 미생물을 많이 서로 교환을 하겠죠. 얘기로 안 하고 미생물로 얘기를 하겠죠. 좋아하는 미트빛이. 그리고 막 배부를 정도로 키스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진짜요? 그렇죠. 그거는 저 통계로 나온 얘기예요. 면역력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스킨십이나 어떤 뭐 키스라든지. 그렇죠. 제가 별로 감기가 근데 옮을 수도 있다는 거. 면역력 높아질 때 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잠깐 뭐 마무리 짓자면
좀 이상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항생제를 쓰는 거에 있어서 의사가 처방을 만약에 해줬다 그럼 끝까지 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복용량에 따라서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중간에 좀 괜찮은 것 같아. 항생제 안 좋다는데 중간에 한번 멈출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더 내성을 촉발시키는. 적당히 스트레스 줬다가 얘가 좀 살만한데 이렇게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또는 뭐 이렇게 놔뒀던 거를 자기 맘대로 먹는다든지.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의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조직 감염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에 감염이 되는데 그거를 이게 무슨 균이지 하고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그러니까 그냥 약간 범위가 넓은 항생제를 처방을 그냥 하는 거죠. 그게 권장이 되고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일일이 다 그냥 볼을 찢어본다든가 이럴 순 없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그냥 약 한번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편의성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FDA에서는 또 추천하는 게 정확하게 그 원인균이 뭔지 알아내서 좁은 범위의 약을 써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 항생제를 1차 처방할 때는 넓은 범위의 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그 범위의 약은 대부분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균이라는 거죠. 네. 특히 이게 중요한 거는 아이를 갖고 있는 균은 굉장히 세게 들어요. 네. 그 의사들한테 처방을 받을 때 물론 같이 동행하시겠지만 바빠주시더라도 그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거기에 대한 뭐 사회 전반적인 뭐 생각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도 뭐 논의가 돼야 되고 물론 논의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사용량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변명하는데 사용량이 제일 많고 늦게 대처하고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환경부와 식약청 묻 정부 기관이고요. 네, 우리 GSB는 나비다가 문 닫는 걸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름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시작되고 항생제 사용량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할 텐데 물론 감기는 줄어들겠지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뭐 대안으로 얘기해 줄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근데 손 씻는 거랑 얼굴 만지지 말고 왜냐면 이제 눈, 코, 입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가 대부분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땅구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손 뭐 하루에 한 3,000번을 얼굴 만진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갖다 문대는 거죠.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스팔트에서 얼굴을 막 문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얼굴을 안 만질 거예요. 뭐 여드름 때문에 안 만지는 게 아니야.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만지지 말아요. 항상 손을 씻고 그다음에 뭐 그 손 세정제 이런 거를 뭐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든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왼발 잡지 마요.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씻어야죠 집에서. 특히 아이들은. 지금 그 손 세정제 있잖아요. 그거 한참 저희 신인플루엔자 그거 할 때 그걸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근거가 있는 소리인지. 면역력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 알러지 특별편을 알러지 이게 있었죠. 그 무슨 이유로 감작이라고 있어요. 감작. 그러니까 이게 잠깐 다른 얘기지만 알러지가 행진이 있어요. 퍼레이드. 알러지 마취라고 행진이 있어요. 처음에 아이가 그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게 이울이나 뭐 의자나 온사방이 있어요. 막 이렇게 털고 이러면 아이 보고 너 이제 평생 알러지로 고생해봐 이러면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건데 감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작이 일어나서 계속 행전을 하는지 마는지는 그 다음에 위생 상태나 면역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너무 깨끗하면 우리가 평생 무균실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막 몸을 수동약으로 막 떡칠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 번은 또 버스를 한 번 타겠죠. 한 번 딱 오면 되면 그때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굉장히 강력한 친구한테 처음 만날 헬로우 되는 거죠. 잘 만났어. 너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너무 우리 같은 친구들 만나본 적이 없구나. 내가 한번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남자를 크게 만들어서 촉발시킬 수 있어요. 너무 깨끗해. 특히 뭐 애완동물 중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타액에 있는데 그게 이제 막 날라다가 너무 작기 때문에 5마이크론보다 더 작아요. 고양이 카페 이런 데 가서 날라다녀서 이제 알러지가 없는 사람도 자꾸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고양이를 씻어야 되고 씻겨야 되고 이제 아이들 항상 청소해야 되고 아이들을 좀 동물에서 멀리 해야 되고 물론 개는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치울 필요는 없는데 멀리 해라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나오고 독일에서 공부하는 게 그거죠. 네,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정리하는데 정리가 있어요. 네, 뭐 이런 나머지 질문들은 페이북이나 직접 저를 만나셔서 해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항생제를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감기나 뭐 질병 초기에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병을 키울 거고 딱 느낌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처방하면 그 처방한 대로만 먹고 그 다음에 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게 오늘 방법인데 한 가지만 이게 덧붙이자면 아까 항생제 처방 꼭 정량대로 다 드실 것을 권장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2차적 오염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 수돗물 관리를 하는 수도청에서 자기들 물이 깨끗한지 이렇게 떠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영국 수돗물에서 우울증약이 발견된 거예요. 우울증약. 그래서 원인이 뭘까? 역학을 찾아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원래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우울증은 이제 심리적인 그러니까 상담 치료로도 가능하지만 약물 치료도 극복이 가능한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그 약을 그냥 하수도에 버리는 거죠. 그게 2차적 오염으로 템즈강이 흐르면서 영국의 상수도가 우울증 약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우울제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어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축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어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산업에서도 그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물에다 그냥 이렇게 푸시잖아요. 근데 이 물은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이미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정화시설 자체가 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일입니다. 하천에 무지하게 흘러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아무리 정수를 했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면 똑같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환경 얘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다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특히 뭐 약국에서 최근에 나온 건 녹색 약국이라고 해서 처음에 사들인 거 또는 판 거 또 나머지 재고 이런 것들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한이 끝난 거는 다시 수거해가게 해서 뭐 상도 주고 녹색 약국 인증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MDG에서도 7번째가에 하나가 있습니다. 에피데믹스, 질병 관련된 기초 질병을 다 퇴치하자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약 자체를 지정받은 대로 먹고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자체도 그런 질병 자체도 우리가 생태계로 흘러보내지 않는 중요한 걸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나비 인바이러먼트 18회 3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SBM 나비단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행동하는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 캐스트 방송입니다.